천만 관객이 눈물을 흘린 영화 레미제라블의 원작자이자 프랑스 공화국의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대문호 빅토르 위고.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인 1843년 9월 9일 프랑스 남부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7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전 유럽의 찬사를 한 몸에 받던 41살의 위고는 기분 좋은 여독을 즐기며 시원한 커피를 들이켜고 있었죠. 신작 구상을 마친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무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펼쳐진 신문의 사회면을 훑어내려가던 위고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한 지점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눈동자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고 커피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이 스르르 풀리며 잔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위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그의 삶을 영원한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갈 잔인한 문장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4일 생강에서 배가 뒤집혀 한 젊은 부부가 익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죽은 여인의 이름은 레오폴딘, 바로 빅토르 위고가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20살의 맏딸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남편과 함께 배를 탔다가 갑작스러운 돌풍에 휘말려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치맛자락이 무거워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남편마저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두 사람은 끝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이미 끝나고 사흘이 지난 후에야 아비는 길거리의 흔한 신문 쪼가리를 통해 내 자식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위고는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천사 같은 딸이 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거둘 때 자신은 다른 휴양지에서 유유자적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웃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송곳처럼 염장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차가운 강물 속에서 아빠를 부르며 죽어갔을 딸의 얼굴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했던 대문호의 인생은 이 신문 한 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핏빛 절망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거인이자 동시에 가장 모순적이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간 빅토르 위고의 숨겨진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의 경지에 올랐던 문학적 성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뼈를 깎는 자식들의 죽음,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대작의 비밀이 이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깊은 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딸의 죽음을 마주한 그날 이후 위고는 미친 사람처럼 파리로 달렸습니다. 딸의 흔적이 남은 방 안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통곡했죠. 내가 지은 수많은 죄 때문에 신이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간 것이라며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그 찬란하던 천재의 펜끝은 완전히 부러졌고 그는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문호의 시대가 이대로 끝났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고의 인생을 뒤흔든 수많은 비극 중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를 이토록 처절한 비극 속으로 밀어넣은 운명의 쇠사슬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그의 참혹하고도 화려했던 어린 시절의 문을 열어봅니다. 1802년 2월 26일
프랑스 동부의 부장송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위고는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위고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죠. 몸이 너무나 작고 나약해서 의사마저도 고개를 저으며 이 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워지는 아기의 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숨을 불어넣었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가 바로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뜬 세상은 축복이 아닌 잔인한 이념의 전장이었습니다. 그의 핏줄 속에는 당시 프랑스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가장 격렬한 역사적 대립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제프 레오폴 위고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혁명의 정신을 신봉하고 황제 나폴레옹을 신처럼 떠받드는 열렬한 공화주의자이자 군인이었죠. 반면 그의 어머니 소피 트레비션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국왕 루이 16세를 추모하는 뼛속 깊은 왕당파였습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은 집안을 매일같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위고의 유년 시절 기억은 부모의 고함과 깨지는 접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가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을 찬양하며 술잔을 높이 들면 어머니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쏘아보며 거실에 걸린 국왕의 초성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따르는 그 독재자가 프랑스의 고귀한 정신을 더럽히고 있어. 어머니가 소리치면 아버지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닥치시오. 황제 폐하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유일한 영웅이여. 당신의 그 썩어빠진 왕정은 이미 끝났단 말이여. 두 사람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 속에서 어린 위고와 그의 형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구석에서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부모의 끝없는 싸움은 어린 위고에게 세상의 모순을 일찍 깨닫게 하고 내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불안감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장군의 아내와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평온한 정착이 아닌 끝없는 방랑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폴레옹의 정복 행로를 따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전 유럽을 누볐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거친 행군길을 억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어린 위고의 눈에 비친 세상은 찬란함과 잔인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풍경이었습니다. 마차, 창밖으로 보이는 군대 제복의 화려한 금빛 단추와 장엄한 말발굽 소리 이면에는 전쟁터의 뒹구는 처참한 시신들과 피비린내 나는 흙먼지가 가득했죠. 스페인 마드리드의 거대한 궁전에서 귀족의 대우를 받으며 호화로운 공부를 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정적들의 칼날을 피해 목숨을 걸고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극단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불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를 증오하다 못해 징그러워하게 된 부모는 결국 각자의 길을 걷기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남았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파리의 한적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깊은 환멸을 느낀 어머니는 그때부터 어린 위고에게 철저한 왕당파 교육을 무섭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독재자의 하수인일 뿐이다. 진정한 정의와 고귀함은 오직 국왕 폐하에게만 있단다. 너는 반드시 그 보나파르트의 핏줄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어머니의 치맛자락 속에서 자란 위고는 자연스럽게 국왕을 찬양하는 시를 쓰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것만이 그 지옥 같은 집안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거대하고 당당하게 전쟁터를 호령하던 아버지의 공화주의적 기상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의 싸움터 속에서 소년 위고가 찾은 유일한 도피처는 바로 서재 구석의 책들과 글쓰기였습니다. 집안의 숨막히는 공기를 피해 책 속으로 망명을 떠난 그는 활자라는 자신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 시를 썼지만 그 속에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거친 심장 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이 어린 천재는 부모의 불화라는 비극적인 환경을 오히려 창작의 가장 뜨거운 땔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거인의 펜끝이 이 잔인하고도 처절한 유년기의 상처 속에서 서서히 말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문학적 천재성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었죠. 어머니의 철저한 감시와 강압적인 기대 속에서 매일 밤 시를 써내려가던 위고는 언어라는 도구를 다루는 데 있어 또래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14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비밀 일기장에 전 세계 문단을 향한 불경하면서도 거대한 야망을 한 줄의 문장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샤토브리앙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낭만주의의 거장이었던 프랑수와 르네 드 샤토브리앙처럼 되겠다는 애송이의 겁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춘기 소년의 과대망상이라며 비웃었지만 위고의 그 오만한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단 1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817년 겨울의 초입에서 프랑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할리먼, 즉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시 공모전 심사위원실은 거대한 충격과 혼란 속에 휩싸였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문인들의 작품을 심사하던 위원들의 눈에 장문의 시 한 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의 구조는 완벽했고 단어의 선택은 고도로 우아했으며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는 수십 년간 인생을 산 백전노장 작가 못지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당연히 이 시가 1등을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이 시 맨 마지막 구절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제 겨우 만 15세를 채운 이 연약한 필자가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야. 이제 겨우 15살짜리 꼬맹이가 이런 신의 필치를 구사하며 시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어른이 대신 써준 것이 분명하다. 이 불겸한 응모자를 당장 탈락시켜야 마땅하다. 아카데미는 위고의 나이를 믿지 못하겠다며 조작 시비를 제기했고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발의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고 권위의 학자들이 위고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조사했고 마침내 나이가 사실임이 증명되었지만 완고한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 1등상 대신 가작이라는 애매한 상을 내리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누명은 거꾸로 위고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리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천재 신동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파레문단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위고가 그토록 동경하던 문단의 군주 샤토브리앙마저 이 소년을 자신의 저택으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샤토브리앙은 어린 위고의 어깨를 붙잡고 감탄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고귀한 신동이구나. 자네의 펜 끝에는 프랑스의 미래가 담겨 있네. 우상의 극찬을 받은 위고의 자존심에는 무서운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만족하는 대신
자신을 모욕했던 구시대의 평론가들을 활자로 무릎 꿇리겠다는 잔인한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위고는 잠을 줄이고 끼미를 거르며 방 안에 박혀 오직 펜만을 굴렸습니다. 17살에는 형들과 함께 직접 문학 잡지를 창간하여 기성문단을 저격하는 평론과 시를 포포스처럼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무능해진 어머니를 부양하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도끼까지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법학을 공부하여 관료가 되라고 권유했지만 위고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군대와 영토는 오직 원고지 위에만 존재한다. 그는 글자 하나로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는 야망을 품은 젊은 군주였습니다. 종이 위에서 위고는 왕이었고 법이었으며 신이었습니다. 이 찬란한 천재성의 발현 이면에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비참한 가정사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는 소년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깊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단을 경악시킨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며 오직 성공만을 향해 돌진하던 청년 위고에게도 차가운 야망의 심장을 단숨에 녹여버린 격정적인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축복이자 저주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 시절 부모들의 친분으로 만나 함께 자란 소꿉친구 아델 푸쉐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한 아델을 마주한 순간 위고의 세계는 통째로 뒤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숨막히면 가정 환경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던 위고에게 아델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품은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위고는 매일 밤 그녀를 향해 숨이 막힐 듯 절절한 연설을 써내려갔고 아델 역시 대문호에 싹을 틔우던 청년의 천재성과 당당한 기상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연인들의 사랑 앞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하고 잔인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위고의 어머니 소피 트레뷰쉐의 극심한 반대였습니다. 어머니 소피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상처와 보상 심리를 오직 막내 아들인 위고에게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유욕이 비정상적으로 강했던 어머니의 눈에 가난한 공무원의 딸에 불과한 아델은 자신의 천재적인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만남을 알게 된 날부터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위고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빅토르, 너는 프랑스를 지배할 위대한 문인이 될 아이다. 어디서 저런 천박하고 가난한 집안의 계집에게 정신이 팔려 네 인생을 망치려 드느냐. 저 아이와 결혼하겠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어머니는 아델의 집안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독서를 퍼부었고 급기야 위고의 방에 자물쇠를 채워 외출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위고는 어머니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존경했기에 그 명령을 거역하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델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지독한 대립 속에서 위고의 피는 매일같이 말라갔습니다.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총을 받으며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면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용솟음찼죠. 그는 아델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며 이 고통을 견뎌내자고 애원했습니다. 내 사랑 아델, 어머니의 독설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내 펜이 세상을 무릎 꿇리는 날, 우리는 반드시 함께할 것이오.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하지만 어머니의 감시와 압박은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고 아델 역시 위고 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에 눈물을 흘리며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문을 감싼 저주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청년 위고는 쓰라린 가슴을 쥐어짜며 매일 밤 원고지 위에 자신의 피눈물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1821년 6월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고의 결혼을 그토록 완강하게 막아서던 어머니 소피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위고는 거대한 슬픔과 상실감에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애도도 잠시, 어머니라는 거대한 쇠사슬이 사라지자마자 위고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을 향한 갈망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둔 지 1년이 조금 넘은 1822년 10월, 위고는 주변의 우려와 반대를 모두 뒤로 한 채 20살의 나이로 아델 푸시에와의 결혼식을 강행합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저주를 뚫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위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사라진 자리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끔찍한 피빛 비극이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822년 10월 12일 파리의 유서 깊은 생슐피스 성당은 청년 작가 비토르 위고와 그의 아름다운 신부 아델 푸시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하객들로 인사님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을 가득 채운 화려한 촛불과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죠. 하객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 속에서 피로연이 시작되었고 잔치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잔치 전시장 한 구석에는 이 행복을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지켜보던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고의 친형 외젠 위고였습니다. 비극적이게도 형 외젠 역시 동생의 아내가 된 아델을 오랫동안 남몰래 격정적으로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의 압도적인 천재성에 가려 늘 2인자의 삶을 살며 깊은 열등감 속에서 신음했던 외젠에게 아델은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자 숨구멍 같은 존재였죠. 외젠은 아델에게 마음을 고백하려 했으나 그녀의 시선이 오직 동생 비토르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리라 믿으며 버텼던 형에게 오늘의 결혼식은 영혼을 도려내는 단두대와도 같았습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행복의 정점에서 철저히 소외된 외제는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식장 구석에 주저앉아 독한 술을 미친 듯이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철기운이 온몸으로 퍼지자 외젠의 심장 속에 도사리고 있던 광기의 괴물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사방을 두리번거렸고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기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며 말을 건넸지만 외제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테이블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독설을 중얼거렸죠. 빅토르,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 명예도, 내 재능도, 그리고 내가 목숨보다 사랑한 아들까지도 전부 다. 연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외제는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날카로운 고기용 칼을 쥐어들고 파티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식장은 순식간에 피빛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외제는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동생 빅토르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인생을 돌려내라.
네가 아들을 죽인 거야. 너희 둘 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날카로운 칼날이 위고의 턱 밑을 스쳐 지나갔고 친구들이 달려들어 온 힘으로 외젠을 바닥에 제압하고서야 겨우 소동이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채 입에서 거품을 무는 형의 모습을 보며 위고는 온몸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어야 할 결혼식 날 밤이 가장 참혹한 가문의 비극으로 얼룩진 것입니다. 이날의 발작의 시작으로 형 외젠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자신이 위고에게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시다니며 매일 밤 방 안의 벽을 긁어댔고 날카로운 물건만 보면 가족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결국 위고는 눈물을 머금고 형의 손에 쇠사슬을 채워 평생을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차가운 정신병원 독방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문을 잠글 때 쇠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 소리는 위고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낙인을 새겼습니다. 내가 대문호가 되고 행복해지기 위해 형의 행복과 인생을 통째로 훔쳐온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죄책감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형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이 지독한 부채의식과 광기에 대한 공포는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화려한 장막 뒤에 숨겨진 평생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면을 갉아먹는 어두운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침잠하는 대신 프랑스 문화의 심장부를 활자로 폭격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프랑스 예술계는 엄격한 규칙과 균형, 이성을 중시하는 구시배적인 고전주의가 철옹성처럼 지배하고 있었죠. 연극 무대에서는 왕과 귀족들만 등장해 우아하고 정제된 할리몬식 문체로 시를 읊어야 했고 상스럽거나 과격한 감정 표현은 철저히 금기시되었습니다. 위고는 생각했습니다. 박제된 새처럼 박동을 멈춘 고전주의는 가짜다.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욕망과 비참함,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담은 새로운 시대, 즉 낭만주의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격렬한 신구세대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1830년 2월 25일 파리의 국립극장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상연된 위고의 신작희곡 에르나니의 첫 공연이었습니다. 극장 안은 막이 오르기 몇 시간 전부터 기묘하고 불온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은 기득권 고전주의 평론가들과 귀족들 앞으로 전대미문에 괴집단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고를 신처럼 따르는 젊은 시인, 화가, 음악가들로 구성된 낭만주의 청년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새빨간 사틴 조끼를 입고 긴 머리를 산발을 한 천재 시인 고티에가 서 있었죠.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위선과 엄숙주의를 비웃으며 객석의 명당을 점령했고 극장 안은 순식간에 불과 기름이 마주선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커튼이 올라가고 연극이 시작되자마자 객석에서는 비명과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주인공인 스페인의 공작이 국왕을 향해 우아한 독백 대신 격렬한 감정을 쏟아내며 거친 일상어를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고전주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파격에 노평론가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천박한 대사는 대체 무엇이냐? 저것은 문학이 아니라 쓰레기다. 고전주의자들이 야유를 퍼붓자 위고를 지지하는 청년부대가 즉시 침을 뱉으며 맞받아쳤습니다. 닥쳐라 이 썩어빠진 유물들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목소리다. 말싸움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친 주먹 다짐으로 번졌습니다. 이 연극을 당장 중단하라! 하고 외치던
백발의 귀족 노인의 뺨을 젊은 시인이 후려쳤고 이에 격분한 보수파 관객들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난입했습니다. 극장 안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부서져 공중을 날아다녔고 찢어진 옷자락과 피로 물든 손수건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객석에서 관객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우는 핏빛 전투를 내려다보며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악을 쓰듯 대사를 외쳐야 했죠. 연극이 끝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관객들은 극장 밖 길거리까지 밀려나와 밤새도록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기괴하고도 뜨거웠던 전쟁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에르나니가 상연되는 몇 달 동안 매일 밤 극장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문학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전장으로 기록된 에르나니 대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매일 밤 극장이 피로 물들수록 역설적으로 연극은 전석 매진 행진을 기록했고 구시대의 낡은 껍데기를 처참하게 깨부순 위고는 겨우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프랑스 문화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수장이자 낭만주의의 황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예술가가 그의 발밑에 엎드려 그의 천재성을 찬양했죠. 위고는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형 외전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도, 유년기부터 이어온 내면의 깊은 불안감도, 수만 명의 군중이 매일 밤 자신을 향해 보내는 폭발적인 함성 소리 속에서만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활자와 문장 하나로 거대한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고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확신이 그의 심장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잔인하고도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에르나니의 위대한 승리로 프랑스 문단의 독재자이자 황제가 된 빅토르 위고는 이듬해인 1831년 전 유럽을 영원히 뒤흔들 불멸의 대작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대혁명 이후 몰아친 급격한 근대화의 바람 속에서 중세의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고리타분한 흉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얼굴이자 파리의 심장과도 같았던 노트르담 대성당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대성당의 벽면은 시꺼멓게 훼손되어 갈라져 있었고 정교하게 조각된 성인들의 석상들은 목이 잘린 채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리시 의회는 대성당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현대식 도로와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위고는 조국의 영혼이 서린 성당이 돈과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사라지려는 현장을 목격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예술과 역사를 파괴하는 것은 민족의 기억을 단도대 위에 올리는 짓이라 확신했죠. 그는 무참히 파괴되어가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활자로 구원해내겠다는 장엄한 결심을 품고 펜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대작을 써내려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와의 계약 기한은 턱 밑까지 차올랐고 위고의 머릿속은 수많은 마감 압박과 창작의 고통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재적인 문장가였던 그에게도 한 시대의 서사를 원고지 위에 구현하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침내 1830년 가을, 마감 시한이 단 몇 달 앞으로 다가오자 위고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기괴한 창작의 기행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을 방으로 불러 엄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명령했죠. 지금 당장 내 옷장에 있는 모든 외출복과 구두, 심지어 모자까지 전부 꺼내가 가구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거라. 그리고 내가 이 원고를 모두 끝내기 전에는
절대 열쇠를 내줘서는 안 된다. 말몸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면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절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스스로에게 완벽한 물리적 구속을 부여해 도망칠 길을 차단한 것입니다. 위고는 알몸에 오직 커다란 회색 털 담요 한 장만을 걸친 채 얼어붙을 듯 차가운 겨울방 안에 박혀 오직 글쓰기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는 평생 앉아서 글을 쓰지 않는 기묘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벽에 높게 붙인 특별 책상 앞에 꼿꼿이 서서 하루에 수십 페이지씩 거친 문장들을 쏟아냈습니다.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그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고독과 기괴한 방 안의 전투 속에서 추악한 외모 뒤에 천사보다 순결한 영혼을 감춘 꼽추 카지모도와 시대를 앞서간 아름답고 자유로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마침내 핏빛 활자로 태어났습니다. 결과는 위고의 상상을 초월한 대성공이었습니다. 소설이 출판되자마자 서점가는 책을 사려는 파리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인쇄기가 밤낮으로 돌아가도 물량을 대지 못할 만큼 폭발적인 심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온 유럽이 꼽추의 슬픈 운명과 비참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에 밤새 눈물을 흘렸죠. 소설의 파급력은 문학적 찬사를 넘어 프랑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폐허처럼 방치되어 철거될 위기에 처했던 노트르담 배성당을 당장 우리 손으로 구해내야 한다는 거대한 민중의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한 프랑스 정부는 대성당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성당을 옛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29의 나이에 비토르 위고는 활자 하나로 국가의 거대한 문화재를 구해낸 살아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성이 폭포수처럼 그의 계저와 이름을 채웠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영광의 정점에서 그의 사생활은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자라 믿었던 아내 아델과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가면서 문단의 신이 된 위고는 또 다른 파멸적이고 은밀한 사랑의 덫을 향해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성을 모두 손에 쥐고 파리의 신이 된 위고였지만 그의 거대한 대저택 안방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무덤과 같았습니다. 아내 아델은 위고의 끝없는 명예욕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는 강압적인 성격에 숨이 막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지방 속에서 메말라가던 위고의 심장에 다시 한번 걱정적이고 파멸적인 불을 지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순종과 체념의 수식어를 가졌던 줄리에트 드루에. 빼어난 미모와 관은적인 몸매를 가졌지만 특별한 연기 재능이 없어 극단 주변을 전전하던 가난하고 바람기 많은 무명 배우였습니다. 1833년 2월 연극 에르나니 후속작 대본 리딩 현장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한 순간 위고는 번개를 맞은 듯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줄리에트 역시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당당한 기상을 가진 위고에게 순식간에 매료되어 자신이 누리던 화려한 사교계의 삶을 미련 없이 내던졌습니다. 대문호와 무명 배우의 뜨거운 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장의 사랑은 결코 평범하거나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위고의 유년 시절부터 도사리고 있던 내면의 깊은 불안감과 광기 어린 소유욕은 줄리에트라는 존재를 향해 기괴하고 가학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고는 그녀와 연인이 된 직후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줄리에트, 당장 무대를 떠나 배우 생활을 청산하시오. 다른 남자의 시선이 당신의 부드러운 살결과 눈빛에 닿는 것을 내 장막 속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소.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관객의 환호를 받던 여배우는 위고의 말 한마디에 파리 외곽의 어둡고 조그만 단칸방에 가두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위고는 사나운 하인을 시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했고 자신이 허락한 시간이 아니면 문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줄리에트는 졸지에 위고의 서재 구석에 처박혀 그가 밤새 써내려간 거친 초고를 깨끗한 종이에 베껴 쓰는 활자의 노예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쓸 수 있는 돈의 액수까지 위고가 철저하게 제한했기에 줄리에트는 늘 가난과 독방의 고독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줄리에트는 이 숨이 막힐 듯한 가학적인 통제 속에서도 위고를 신처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가혹한 처사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위고가 찾아오지 않는 긴 밤 동안 오직 그의 발자국 소리만을 기다리며 위고에게 보내 절절하고도 비참한 연설을 매일 수십 장씩 써내려갔죠. 이 철저한 복종과 지배 속에서 비로소 남성으로서의 압도적인 우월감과 가문의 광기를 억누르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줄리에트는 위고의 창작을 돕는 영원한 뮤즈이자 그의 비뚤어진 내면의 괴물을 받아주는 외로운 새장이었습니다. 가장 황당하고도 추악한 사실은 줄리에트에게 이토록 엄격한 정절과 복종을 요구하며 새장 속에 가두어두었던 위고 자신은 파리의 수많은 어린 여배우들과 문학 지망생, 심지어 대저택의 하녀들과 요리사들까지 수시로 은밀한 방으로 불러들여 육체를 탐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낮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도주의, 숭고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대의 거장이었지만 밤에는 자신의 압도적인 지위와 문학적 권력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줄리에트는 위고의 옷가지에 묻어오는 다른 여인들의 짙은 향수 냄새와 수치스러운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위고의 외도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위고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단 한 번도 크게 대들지 못했죠. 당신이 제 영혼을 다 써버리고 버려도 좋습니다. 그저 제 곁에만 있어주세요. 줄리에트가 남긴 이 비참한 고백은 위고의 오만함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이 기괴하고도 처절한 가학과 피학의 관계는 놀랍게도 무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시대를 삼킨 배문호의 찬란한 후광 이면에는 한 여인의 인생과 영혼을 철저하게 부수고 소유하려 했던 잔인하고도 추악한 괴물이 짙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인 줄리에트를 파리 외곽의 단칸방에 가두어두고 자신만의 은밀하고 이중적인 쾌락을 즐기던 위고에게 마침내 문학 권력의 마침표를 찍을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프랑스 지식인의 최고 명예이자 오직 40명의 선택받은 거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국가의 정신적 지주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었죠. 4번의 쓰라린 낙방과 기득권 평론가들의 집요한 견제를 특유의 오기와 독설로 뚫어낸 끝에 1841년 위고는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로 그 고귀한 한림원 위원의 자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대중작가가 아니라 프랑스의 문화와 사상을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문단의 군주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추종하던 아버지의 군대처럼
위고는 활자로 조국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정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사가 그의 발밑에 엎드린 것 같았던 바로 그해. 위고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배신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을 겨눈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어머니의 저주까지 끊어내며 목숨을 걸고 쟁취했던 첫사랑이자 아내, 아델 푸쉐였습니다. 위고가 화려한 사교계를 누비며 줄리에트와의 미르회와 수많은 어린 여성들과의 외도로 집을 비우는 동안 거대한 대저택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에 신음하던 아델이 끝내 금기된 사랑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녀가 품에 안긴 상대는 위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위고를 대문호의 반열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평론들을 써주었던 당대 최고의 문학평론가 샤를 오기스탱 생트베브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와 가장 존경하던 동반자였던 친구가 자신을 기만하며 은밀한 침대 속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위고의 오만한 자존심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위고는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생트베브의 멱살을 잡고 파리 사교계에서 매장해버리고 싶었고 아델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프랑스 공화국의 신이자 도덕적 거장으로 추앙받는 자신의 명예에 단 하나의 흠집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위선적인 강박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이 추악한 스캔들이 터진다면 자신이 쌓아올린 문학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고는 철저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아한 가면을 쓴 채 사교계의 파티에 참석했지만 집안 속의 거실에서 아델과 마주칠 때면 단 한마디의 대화도 섞지 않으며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냉혹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델 역시 그런 위고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말라 죽어가지요. 내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오만하게 자만할 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안방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고의 뼈를 찔렀습니다. 가문의 광기로 미쳐버린 형 외젠의 비명이 정신병원 독방의 벽을 때릴 때처럼 위고의 뇌리에는 아내와 친구의 웃음소리가 기괴한 환청으로 맴돌았습니다. 이 지독한 배신의 흉터는 위고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냉소와 여성 혐오를 새겨놓았습니다. 인간이란 결국 겉으로는 숭고함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추악한 본능을 숨긴 이기적인 괴물들일 뿐이다. 위고는 이 비참한 배신의 현실을 잊기 위해 사교계의 더 화려한 불빛 속으로 자신을 던졌고 마치 복수라도 하듯 더 많은 여인의 육체를 탐닉하며 마음의 거대한 빈 구멍을 채우려 발버둥쳤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마음의 병 속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앞서 우리가 목격했던 큰딸 레오폴딘의 익사 참변이라는 신의 가장 잔인한 천벌이 내리치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위고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고 문단의 황제는 그렇게 단 한 줄의 문장도 쓰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 긴 절필의 늪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마주한 배신과 죽음은 거인 빅토르 위고의 영혼을 완벽하게 부수어 놓은 참혹한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큰딸 레오폴딘을 차가운 생강에 묻고 무려 수년 동안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하던 빅토르 위고에게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1845년 프랑스의 국왕 루이 필립은 문학의 황제였던 위고를 자작으로 봉하고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인 귀족원 의원, 즉 상원의원에 임명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시체처럼 지내던 위고는
이 권력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며 비로소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죠. 아버지가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다면 위고는 이제 법과 정치라는 거대한 재단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야망을 품은 것입니다. 비단 제복을 입고 화려한 상원의원석에 앉은 위고는 다시 한번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상원의원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찬란한 영광이 아닌 영혼을 갉아먹는 독배와 같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산업혁명의 그늘 속에서 가난한 민중들의 피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공장에서 뼈를 깎는 노동을 하면서도 빵 한 조각을 사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파리의 뒷골목에 가득했죠. 보수적인 귀족원 의원들은 그 비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기득권의 재산을 지키고 규제를 강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고는 그 추악한 정치판의 한복판에서 극심한 계급적 딜레마와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신 역시 수많은 작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영국은행의 비밀 자산을 예치해둔 자본가였기에 가난을 동정하는 글을 쓰면서도 화려한 저택에서 사치를 누리는 자신의 모순이 거울 속에서 괴물처럼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의사당에 앉아 귀족들의 위선적인 토론을 듣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길거리의 어린아이들과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간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위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그의 심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의 공화주의적 기상과 민중을 향한 인도주의적 부채의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고는 연단으로 걸어나가 보수파 의원들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신들이 이 화려한 의사당에서 권력을 논할 때 저 밖의 민중들은 빵이 없어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소. 가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치라는 이름의 제도가 저지른 명백한 살인입니다. 나는 이 귀족의 자작지위를 버리고 저 비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겠소. 보수 정치인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실의 은혜를 입어 귀족이 된 자가 감히 민중을 선동한다며 미고를 향해 배신자, 미치광이라며 야유를 퍼부었죠. 이 상원의원 시절의 경험은 위고의 사상을 왕당파에서 좌파 공화주의자로 완전히 대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신분과 기득권을 스스로 깨부수며 민중의 비참한 삶을 구원하기 위한 진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그는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왔던 소설 훗날 레미제라블이 될 대작의 촉오를 다시 집어들고 분노의 펜을 굴렸습니다. 귀족의 독배를 과감히 깨부수고 민중의 편에 서기로 한 위고의 선택은 그를 찬란한 도덕적 거인으로 재탄생시켰지만 동시에 조국 프랑스에서 쫓겨나 거친 바다를 떠돌아야 하는 잔인한 망명객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845년 분노한 프랑스 민중들은 2월 혁명을 일으켜 국왕 루이 필립을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왕정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섰고 위고는 민중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파리 시의왕과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며 공화정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위고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촌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의 후광을 등에 업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샤를 루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위고는 나폴레옹 장군이었던 아버지의 기상을 떠올리며 그를 열렬히 지지했고 루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고,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눈먼 오판이었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루이 나폴레옹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지도자가 아니라 삼촌처럼 황제의 관을 쓰려는 탐욕스러운 야심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루이 나폴레옹은 친위대를 동원해 은밀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침내 1851년 12월 2일 새벽, 매서운 겨울바람이 파리의 거리를 얼려버린 그 밤에 루이 나폴레옹은 전격적인 군사 쿠데타를 단행했습니다. 군대가 의사당을 점령했고 가난한 민중들의 권리를 주장하던 야당 의원들이 잠자리에서 줄줄이 체포되어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잠결에 군화 소리를 듣고 깨어난 위고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바리케이트가 세워진 파리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군대와 서슬퍼런 계엄령 속에서도 위고는 민중들 앞에 서서 사자처럼 포효했죠. 시민 여러분, 저 간사한 루이 나폴레옹은 우리의 공화국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오. 위고는 지치지 않고 저항운동을 지휘하며 시민들의 무장봉기를 촉구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에게 있어 전 유럽의 존경을 받는 대문호 비토르 위고의 목소리는 발밑의 불덩이와 같았습니다. 루이 나폴레옹은 격노하며 즉시 위고의 체포령을 선포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를 생포하든 사살하든 당장 내 앞에 대령하라. 그를 돕는 자는 누구든 즉결 처형이다. 파리 전역에 위고의 얼굴이 박힌 수배서가 붙었고 군인들이 그의 화려한 대저택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들이닥쳤습니다. 명예와 부, 문단의 황제 자리가 단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위고는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처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벽장 속에 숨어 숨을 죽이던 위고의 유일한 구원자는 역시나 그가 감옥 같은 방 안에 가두어두었던 연인 줄리에트 드루에였습니다. 줄리에트는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위고를 구하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십니다. 그녀는 인맥을 동원해 비밀 인쇄공의 이름이 적힌 가짜 여권을 위조해냈고 위고에게 입힐 허름한 노동자의 작업복을 구해왔습니다. 1851년 12월 11일 깊은 밤, 비단 제복 대신 거친 흙먼지가 묻은 노동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위고는 줄리에트가 쥐어준 가짜 여권을 품에 꼭 쥐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야간 기차의 3등칸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차가 국경 검문소에 멈춰서고 경비병의 거친 군화 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위고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죠. 단신이 검문을 통과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조국 프랑스의 불빛을 바라보며 위고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파리를 호령하던 문단의 신이 독재자의 칼날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조국을 탈출하는 비참한 망명객으로 절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그의 눈빛 속에는 독재자를 향한 피맺힌 분노와 반드시 문장으로 복수하겠다는 거인의 오기가 서슬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벨기에 브뤼셀로 탈출한 위고는 그곳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펜을 들어 쿠데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3세를 소 나폴레옹이라 부르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출간하자 벨기에 정부 역시 프랑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고는 대서양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외딴 섬, 채널 제도의 저지섬을 거쳐 건지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령이었지만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이 멀리서 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기묘한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눈앞에 조국이 빤히 보이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잔인한 유배지이자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망명 생활이 길어지자 프랑스의 독재자 나폴레옹 3세는 대문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영리하고도 교묘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위고를 포함한 정치범들에게 대규모 사면령을 발표한 것이죠. 조국으로 돌아와 다시 화려한 저택과 부를 누릴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파리로 돌아갔지만 위고는 건지섬의 높은 절벽 위에 서서 바다를 향해 사자처럼 포효하며 그 사면령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독재자가 저 고귀한 프랑스 땅을 더럽히고 있는 한 나는 단 한 발짝도 조국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프랑스의 자유가 돌아오는 날, 오직 그날만이 나의 사면일이다. 만약 마지막에 오직 한 사람만이 망명객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전 유럽은 거장의 꺾이지 않는 오기와 대쪽 같은 기상에 경악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도덕적 영웅의 장막 뒤에서 인간 위고의 내면은 고독과 향수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처절하게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1843년에 죽은 큰딸 레오폴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이 외딴 망명지의 어둠 속에서 괴물이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거센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던 건지 섬의 가을밤, 위고는 촛불 하나만을 켠 채 어두운 독방에 작은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과 둘러앉았습니다. 당시 사교계에서 유행하던 스피리추얼리즘, 즉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강령술에 중독된 것이었죠. 위고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잘게 떠내는 목소리로 어둠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레오폴딘, 내 딸아,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들린다면 이 테이블을 두드려다오. 네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죽어갈 때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바람소리와 함께 작은 나무 테이블이 덜컥거리며 3번 바닥을 때리자 위고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성을 숭배한다던 대문호가 딸의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 위해 매일 밤 유령을 부르는 기괴한 미신에 영혼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위고의 강령술 집착은 갈수록 심각해져 나중에는 셰익스피어, 모세, 한니발, 심지어 사후 세계의 환영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믿으며 일기장에 그 정체 모를 대화록을 빽빽하게 기록했습니다. 정신붕괴 직전의 광기였습니다. 전 세계는 그를 서슬퍼런 독재자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불굴의 공화주의 영웅으로 우러러 보았지만 거칠고 차가운 대서양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건지 섬의 외로운 저택 안에서 위고는 그저 죽은 딸을 잊지 못해 유령의 환청에 매달려 울부짖는 가련하고 깨져버린 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영적 집착과 고독의 지옥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참함과 영혼의 구원을 향한 집념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찬란한 예술적 에너지가 이 광기와 절망의 땔감 속에서 서서히 폭발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대서양의 짠 바람이 몰아치는 건지 섬의 높은 절벽 위에서 비토르 위고는 조국 프랑스를 향해 매일같이 분노의 펜을 휘두르었습니다. 그가 처절한 망명지의 고독을 땔감 삼아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작품이 바로 인류 문학사상 가장 거대한 기념비이자 서사시인 소설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하고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세월은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위고가 처음 파리에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제목은 비참한 사람들이 아닌 선행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도덕적 구원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였죠. 그러나 가문의 광기, 아내의 배신, 큰딸의 참혹한 죽음, 그리고 독재자에게 쫓겨나 외딴 섬에 갇힌 19년간의 처절한 망명 생활을 거치면서 소설의 피와 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위고는 건지섬의 저택 높은 서재에 서서 하루에 수십 페이지씩 신들린 듯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 사회의 위선과 착취 속에서 이빨과 머리카락을 팔며 비참하게 죽어간 여인 판틴. 그리고 법이라는 융통성 없는 정의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파멸해간 형사 자베르. 이 비극적인 인물들의 얼굴 위에는 위고, 자신이 평생 목격했던 프랑스 민중들의 피눈물과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린 죄책감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위고는 원고지를 눈물과 잉크로 적시며 속삭였죠.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을 향한 구원의 기도문이다. 1862년 마침내 완성된 레미제라블이 전 세계에 동시 출간되자 문학에는 그야말로 대지진을 맞이했습니다. 책이 출간되던 날 파리의 서점가 앞에는 새벽부터 수천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고 단 몇 시간 만에 초판 수만 부가 완벽하게 동이 났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돈을 모아 글을 아는 사람을 고용해 밤마다 공장 구석에서 장발장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설은 국경을 넘어 전 유럽과 미국까지 번져나가며 거대한 신드롬을 일으켰죠. 이 대성공의 와중에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위트 있는 은밀한 일화가 탄생합니다. 책이 출간된 후 망명지에 갇혀있던 위고는 자신의 책이 파리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문호의 체면상 구구절절 물어볼 수는 없었죠. 고민 끝에 위고는 자신의 출판업자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커다란 종이 한가운데에는 오직 문장부호, 물음표, 딱 한 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책의 반응이 어떠한가? 라는 대문호다운 극단적인 생략이었습니다. 며칠 후 출판업자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 봉투를 열어본 위고는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죠. 출판업자가 보낸 종이 위에도 오직 문장 부호, 느낌표, 딱 한 글자만이 강렬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성공입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물음표와 느낌표의 서신 왕래는 거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비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레 미제라블의 폭발적인 흥행으로 위고는 막대한 인세를 벌어들였고 이를 영국은행에 예치하며 철저한 자본주의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글을 쓰면서도 자신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모순에 남모를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는 이미 활자 하나로 프랑스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황제였습니다. 조국을 떠나 외딴 섬에 갇혀 있어도 그의 문장은 이미 나폴레옹 3세의 총칼을 무력화시키며 프랑스 민중들의 심장 속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70년 9월 위고가 그토록 증오하던 독재자 나폴레옹 3세의 제국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로센과의 전쟁에서 황제가 직접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당하며 폐위된 것입니다. 독재자의 몰락과 함께 프랑스에 다시 공화정이 선포되자 위고는 마침내 19년이라는 처절한 망명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1870년 9월 5일 밤 위고가 탑승한 기차가 파리의 분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프랑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 광장과 인근 거리는 대문호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파리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거인 비토르 위고가 모습을 드러내자 군중들은 일제히 광적인 함성을 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차역에서부터 그의 숙소까지 마차를 직접 손으로 밀며 행진했죠. 조국을 지킨 불굴의 상징이자 공화국의 살아있는 신이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위고는 군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과 전쟁과 기아로 황량하게 변해버린 파리의 모습에서 기묘한 이질감과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되어 돌아온 위고에게 조국은 또 다른 피비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871년 전쟁의 패배와 정부의 무능에 분노한 파리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프랑스 정부에 맞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자치정부인 파리 코뮌을 결성했습니다. 전부군과 코뮌 혁명군 사이에 잔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파리는 다시 한번 불길과 총성에 휩싸였고 결국 프랑스 정규군에 의해 코뮌은 처참하고 잔인하게 유혈 진압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2만 명이 넘는 파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즉결 처형당해 피가 강을 이루었죠.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 속에서 위고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코뮌의 과격한 폭력주의도 비판했지만 동시에 가난한 민중들을 짐승처럼 도살하는 정부군의 잔혹함에 더 크게 경노했습니다. 위고는 모두가 몸을 사릴 때 홀로 펜을 들어 정부를 향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패배하여 쫓겨난 코민 전사들에게 내 집의 문을 열어주겠소. 그들이 역도일지언정 망명객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의무다. 좌우 양측을 모두 비판하며 약자의 편에 선 숭고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결한 외침에 돌아온 것은 군중의 잔인한 증오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고를 공화국의 신이라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던 파리 시민들이 코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단 하루 만에 돌변하여 위고를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분노한 군중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던 위고의 임시거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위고의 집을 포위한 채 밤새도록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반역자 비토르 위고를 죽여라. 저 위선자를 당장 광장으로 끌고 나와 단도대에 세워라. 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군중들이 던진 무거운 돌멩이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 거실 한복판에서 떨고 있던 위고의 발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죽이겠다며 핏대를 세우는 시민들의 광기 어린 눈빛을 내려다보며 위고는 뼈를 깎는 듯한 인간 환멸을 느껴야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대변하고 사랑했던 저 민중들이 단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잔인한 괴물로 변한 현실이 그의 심장을 짓밟았습니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군중 심리가 얼마나 쉽게 사랑에서 증오로 변하는지 그 군중의 덧없음과 미선 속에서 큰 고독과 쓸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고맥, 파리로 돌아온 노거인 비토르 위고의 마지막 날들은 영광의 금빛 자수 뒤에 숨겨진 잔인한 슬픔과 추악한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미 신의 경지에 올라 전 유럽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인간 위고의 가정사는 자식들의 차가운 무덤으로 뒤덮인 비극의 전장이었습니다. 큰딸 레오폴딘의 익사 참변에 이어 촉망받던 둘째 아들 샤를 위고가 1871년 심장마비로 급사했고
마지막 남은 아들 프랑수와 빅토르마저 1873년 폐결핵으로 아비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막내딸 아델 위고는 영국인 장교에게 집착해 정신이 나간 채 바다 건너까지 가출하는 기행을 벌이다 결국 평생을 나올 수 없는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말았죠. 모든 자식을 자신보다 먼저 차가운 땅 속에 묻고 홀로 남겨진 위고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천벌의식에 괴로워했습니다. 신이 내게 전무후무한 천재성과 명성을 주는 대가로 내 소중한 자식들의 목숨을 제물로 거두어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이 지독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들들이 남긴 어린 손주들에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집착하며 사랑을 쏟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린 죽음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85년 5월 마침내 거인이 숨을 거두자 프랑스 정부는 전 국민적인 국장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대문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소박하고도 슬펐죠. 교회식 장례를 거부한다. 내 영혼을 신에게 맡기며 가난한 사람들의 상여차에 실려가기를 원한다. 제도권 종교의 위선은 증오했지만 죽음 이후 신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인간적인 공포를 끝내 숨기지 못한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그가 실린 관은 파리의 가장 가난한 불황자나 무연고 죽은 자들이 쓰는 볼품없는 나무 상여차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소박한 관이 지나가는 파리의 거리에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개선문 아래 거대한 가관이 설치되었고 밤새도록 시인들과 민중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읊었죠. 가난한 자의 상여차를 썼지만 그 장례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유해는 프랑스의 영웅들이 잠드는 판테온의 지하 묘소에 안치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 그는 평생 인도주의를 외치면서도 사치스러운 부를 누렸고 민중의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여인들의 영혼을 세장에 가두었으며 자식들의 무덤 앞에서도 추악한 욕망을 멈추지 못했던 지극히 모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문장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성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모순과 가문의 광기, 그리고 뼈를 깎는 슬픔 속에서도 끝내 펜을 꺾지 않고 인간의 비참함을 구원하려 했던 가장 인간다운 거인의 발자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허물마저 위대한 대작의 땔감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프랑스의 거대한 신이자 인간이었던 빅토르 위고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내면에 도사린 깊은 모순과 고독을 되돌아보고 위로받는 깊은 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